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까마득히 먼 옛날 사람들이 명예와 예법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지요. 가을이 깊어 바람이 꽤나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민주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미는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먹을 갈았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과 함께 묵향이 번져나갔지만 그 향기 속에는 퀴퀴한 흙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는 몹시 비쩍 마른 몸으로 하얀 창호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붓을 들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세상은 그의 글씨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슴앓이를 벤 포이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병을 하늘이 내린 벌이라거나 죽음의 그림자라 수군대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은 그의 명치를 쥐어짜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침이 멎으면 그는 얼른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곤 했지요. 그 붉은 자국을 어머니가 보게 될까봐 그것이 민준이 글씨를 파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웃집 아낙네가 배를 짜는 소리가 찰칵찰칵 경쾌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민준의 방을 더욱 무겁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미의 약값을 위해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해봄 마을 뒷산절에서 복사꽃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인 윤대감 댁에서도 이 잔치에 참석했지요. 윤대감의 외동딸인 아리아 씨는 답답한 예법과 사람들의 시선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무거운 치마를 끌며 아리는 한여를 따돌리고 잠시 홀로 절 뒤뜰에 오래된 복사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은 묵었을 그 나무는 마치 하얀 눈이 내린 듯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꽃그늘 아래 한 사내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아리는 가리개 너머로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수만 개의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꽃비 사이로 흙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아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흙먼지 위에 쓰인 글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안에는 굳건한 기계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깊은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가 그 신비로운 글씨에 넋을 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아씨께서 쉬시는 곳을 더럽히다니. 윤대감 댁 하인들이 험악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병색으로 창백한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그를 발로 걷어차고 이 병든 거지야 썩 꺼지지 못할까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인들의 발길질을 견디며 흙바닥에 나뒹구는 몇 안 되는 종이 두루마리를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약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리개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리와 민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리는 그 고요한 슬픔이 가슴에 밝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흐드러지던 복사꽃 아래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민준을 쫓아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씨를 모시고 돌아갔지만 아리는 뒤에 남겨진 흙바닥의 글씨와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맵고 혹독했습니다. 온 마을이 두꺼운 눈 이불을 뒤집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꽁꽁 언는 꽃이 솜처럼 매달렸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는 마치 배고픈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민준의 초가집은 그 sak풍을 고스란히 막고 있었습니다. 쌀은 떨어진 지 오래고 어미의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적어도 귀한 인삼이라도 한 뿌리 다려 먹여야 마지막 기력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민주는 어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방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신의 글씨 두루마리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가진 전부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얇은 무명 옷으로는 살을 내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어 있었고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으로 중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겨우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글씨, 사시오, 약값이. 목소리는 얼어붙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몇몇이 그에게 다가오는가 싶었지만 이내 그가 병든 민주님을 알아보고는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쯧쯧, 저러다 다 죽게 생겼군. 재수없게 저 병 귀신이 올물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차려입은 듯한 상인 하나가 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귀신 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장사 길목을 막고 섰느냐. 그따위 병든 글씨를 누가 산단 말이냐. 그 거친 손길에 민준이 휘청거리며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기침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쿨럭, 쿨럭. 기침이 멎었을 때 그가 펼쳐들었던 새하얀 종이 위로 붉은 피가 점점이 튀어 있었습니다. 붉은 피는 새하얀 눈밭과 그리고 그의 창백한 얼굴과 무서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역병 환자를 본 듯 비명을 지르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저놈이 피를 토했다. 당장 쫓아내라.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놈이다. 누군가는 눈 뭉치를, 누군가는 얼어붙은 흙덩이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민주는 피 묻은 두루마리를 황망히 감싸 안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약을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그리고 사람들의 잔인한 눈빛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약방이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은 윤대감 댁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하면 외상으로라도 인삼한 뿌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지친 몸은 거기까지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윤대감 댁 높은 담벼락 아래 후미진 쪽문 앞에서 그는 결국 검붉은 피를 한 번 더 토해내고는 하얀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은 점차 아득해졌고 차가운 눈송이들이 그의 몸을 이불처럼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리아 씨는 그 시각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호된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지요. 화려하지만 차가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눈을 바라보며 문득 봄날의 그 복사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던 그 선비, 경멸 속에서도 연못처럼 고요했던 그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가슴속에 밝힌 가시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리의 눈에 담장 아래 쓰러진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 취한 행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술라를 돌던 대감대 카인둘이 그 형체를 발견하고는 창자루로 툭툭 찔러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얼어 죽은 거 아냐 거참. 재수 없게시리. 날 밝으면 치우라고 해라. 대감님 눈에 띄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냥 가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아리는 예법도 아버지의 노여움도 잊은 채 걸치고 있던 겉옷만 겨우 꿰어 입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씨, 아씨, 어디 가십니까? 놀란 몸종이 뒤따랐지만 아리는 이미 눈밭을 헤치며 쪽문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이의 얼굴을 덮은 눈을 황급히 닦아낸 순간 아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봄날 복사꽃 아래서 만났던 바로 그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사람을 불러라 어서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아리는 겁에 질린 몸종에게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장 믿을 만한 늙은 하인과 몸종의 도움을 받아 민준을 뜰 한 구석,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장작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비록 먼지투성이었지만 적어도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던 비상금을 털어 몸종을 시켜 몰래 약재를 구해오게 하고 아버지의 약창고에서 귀한 탕약까지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작 창고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짚을 깔고 자신의 이불까지 가져다 덮어주었지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아리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미음을 민준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민준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눈앞의 고은아 씨가 누구인지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리는 그간의 사정을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은혜에 감사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아리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작 창고 안에는 마른 장작 냄새와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섞여 묘한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리는 바느질 거리를 가져와 그의 곁을 지켰고 민주는 조금 기운을 차린 날이면 자신이 읽었던 책 이야기, 글씨에 담긴 마음가짐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갇힌 자신의 외로움을, 민주는 가난과 병 속에 갇힌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아리에게 종이와 붓을 청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그가 붓을 잡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담은 시 한 수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씨에는 불꽃이 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글씨를 받아들고 얼음장 같던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해 겨울 윤대감의 사랑채는 손님 맞으러 떠들썩했습니다. 나라에서 보낸 아주 높은 어른이 마을을 둘러보러 왔기 때문이지요. 그 높은 어른은 눈빛이 매서웠지만 참된 글과 그림을 알아보는 눈을 지녔다고 알려진 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힘을 보이고자 으리으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높은 어른의 낯빛은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윤대감이 자랑스레 늘어놓은 자신의 글씨와 그림 꾸러미들을 보면서도 그저 심드렁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넋이 빠져 있구려. 이 그림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구려. 차가운 말이 오가던 그 순간 방문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민준이 써준 눈 속에 소나무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아리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진 뒤였습니다. 높으신 어른, 송구하오나 제가 깊은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숨어 사는 분의 글씨 하나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의 낯이 싸늘하게 굳었지만 높은 어른은 흥미롭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그 높은 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마치 귀한 보배를 만지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붓끝이 살아있다. 이 꺾이지 않는 굳셈이라니. 이런 분놀림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거늘 그는 한참이나 넋을 잃고 글씨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나는 30년 넘게 수많은 글씨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글씨는 처음이오. 대감이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이 종이 한 장의 값어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오. 윤대감은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낯뜨거움과 성남 때문이었지요. 그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매서운 눈초리는 딸인 아리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아리는 아버님의 차가운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바람이 윙윙 울고 있었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 글씨는 어디서 난 것이냐. 윤 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허리는 꼿꼿이 편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작 창고에서 제가 구해준 그 선비의 것입니다. 윤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인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병든 거지놈에게 홀려 가문의 이름을 더럽혀 당장 내일 김참판 대가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 집안이 욕심은 많아도 적어도 피는 깨끗하니라. 아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죽을지언정 넋이 빈 껍데기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천하다 여기시는 그분은 제게 사람의 참된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아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새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괘씸한 것을 보았나. 윤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나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뒤뜰 창고로 가라. 거기에 숨어있는 병든 쥐새끼를 끌어내어 숨이 붙어있지 못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당장.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장작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쾅소리가 나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집단 몇 개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약 그릇만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나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시각 민주는 관아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온 그 높은 어른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 높은 어른은 글씨를 보자마자 이것이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굳센 글씨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읽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는 몰래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이 붓의 주인을 모셔오라 명했던 것입니다. 윤 대감이 아리를 꾸짖고 있을 때 높은 어른의 수하들이 민준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당신은 임금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몸이라 말하며 그를 안전한 관아로 모셨습니다. 높은 어른은 쇠약해진 민준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붓은 하늘을 담았소. 몸은 약하나 그 뜻은 태산과 가꾸려 그 귀한 뜻을 병마에 꺾이게 둘 수는 없지.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병든 거지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알아본 숨은 보배가 된 것입니다.
민주는 그 길로 높은 어른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용한 산속 절로 옮겨져 몸을 돌보고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름값과 힘이 감히 그 병든 거지놈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몰래 글을 써서 도성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실은 요사스러운 재주로 사람을 홀리는 자이며 마을을 둘러보러 온 그 높은 어른이 그 재주에 속아 나라시를 그르치고 있다는 거짓부렁이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리마저 그 요물에 홀려 아비를 배신했다는 말까지 지어 써넣었지요. 하지만 윤 대감이 꾀를 내는 것보다 그 높은 어른의 눈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는 민준의 글씨를 알아본 순간부터 윤 대감의 오만하고 속이 빈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몰래 사람을 시켜 윤 대감이 그동안 마을에서 해온 일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 높은 어른은 윤 대감이 보낸 거짓, 글이 도성에 닿기도 전에 윤 대감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먼저 밝혀냈습니다. 윤 대감이 그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낸 곡식과 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화려한 글씨 꾸러미를 사모으고 아리를 억지로 시집 보내려던 그 탐욕스러운 집안에 뒷돈을 바친 일까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불보다 더 빨리 번지는 법이지요. 이 모든 사실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하여 백성을 돌보라 보냈더니 백성의 피를 빨아 재배를 채운 짐승이로구나 라며 당장 윤대감의 벼슬을 거두어들이라 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윤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텅 비게 되었고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값비싼 그림과 글씨들은 모두 가짜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임이 드러나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던 춥고 냄새나는 헛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신세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남에게 주었던 모욕과 업신여김에 대한 무서운 죗값이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절에서 몸을 돌보게 된 민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맑은 바람과 깨끗한 물, 그리고 그 높은 어른이 보낸 어이가 정성껏 다려보낸 약 기운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갉아먹던 지독한 기침은 점차 잦아들었고 창백하던 낯빛에도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멸시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의 글씨는 예전의 굳셈에 더해 모든 것을 품어안는 듯한 너그럽고 따뜻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궁궐로 보내졌고 임금님은 그 글씨를 보고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 크게 기뻐하며 나라의 오래된 귀한 책들을 다시 옮겨 적는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아리아 씨의 소식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비가 벌을 받으면서 아리를 올가매던 억지, 혼인도 저절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아리를 그 높은 어른이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그대의 고든 마음이 아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으나 그대 자신의 삶을 찾을 길은 열어줄 것이요 라며 아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아리는 그 길로 짐을 꾸려 민준이 머물고 있다는 산이 있는 마을로 망설임 없이 향했습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비단 옷과 무거운 가채를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하고 따뜻한 남쪽 마을, 작은 초가집 마당에
그 해봄에도 어김없이 복사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었습니다. 그 꽃그늘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가 아닌 온화한 눈빛의 훈장님이 된 민준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마루에서는 고운 무명옷을 입은 아리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다과를 내오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글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아리를 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편안했고 그의 붓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들지 않는 복사꽃처럼 꺾이지 않는 붓끝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참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닿았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가장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까마득히 먼 옛날 사람들이 명예와 예법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 바람이 꽤나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민준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미는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먹을 갈았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과 함께 묵향이 번져나갔지만 그 향기 속에는 퀴퀴한 흙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는 몹시 비쩍 마른 몸으로 하얀 창호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붓을 들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세상은 그의 글씨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슴앓이를 벤 후이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병을 하늘이 내린 벌이라거나 죽음의 그림자라 수군대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은 그의 명치를 쥐어짜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침이 멎으면 그는 얼른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곤 했지요. 그 붉은 자국을 어머니가 보게 될까봐 그것이 민준이 글씨를 파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웃집 아낙네가 배를 짜는 소리가 찰칵찰칵 경쾌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민준의 방을 더욱 무겁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미의 약값을 위해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해봄, 마을 뒷산절에서 복사꽃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인 윤대감 댁에서도 이 잔치에 참석했지요. 윤대감의 외동딸인 아리아 씨는 답답한 예법과 사람들의 시선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무거운 치마를 끌며 아리는 한여를 따돌리고 잠시 홀로 절 뒤뜰에 오래된 복사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은 묵었을 그 나무는 마치 하얀 눈이 내린 듯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꽃그늘 아래 한 사내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아리는 가리개 너머로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수만 개의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꽃비 사이로 흙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아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흙먼지 위에 쓰인 글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안에는 굳건한 기계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깊은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가 그 신비로운 글씨에 넋을 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아씨께서 쉬시는 곳을 더럽히다니. 윤대감, 댁 하인들이 험악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병색으로 창백한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그를 발로 걷어차고 이 병든 거지야 썩 꺼지지 못할까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인들의 발길질을 견디며 흙바닥에 나뒹구는 몇 안 되는 종이 두루마리를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약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리개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리와 민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리는 그 고요한 슬픔이 가슴에 밝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흐드러지던 복사꽃 아래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민준을 쫓아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씨를 모시고 돌아갔지만 아리는 뒤에 남겨진 흙바닥의 글씨와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맵고 혹독했습니다. 온 마을이 두꺼운 눈 이불을 뒤집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꽁꽁 얼는 꽃이 솜처럼 매달렸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는 마치 배고픈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민준의 초가집은 그 sak풍을 고스란히 맡고 있었습니다. 쌀은 떨어진 지 오래고 어미의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적어도 귀한 인삼이라도 한 뿌리 다려 먹여야 마지막 기력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민주는 어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방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신의 글씨 두루마리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가진 전부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얇은 무명 옷으로는 살을 애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어 있었고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으로 중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겨우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글씨, 사시오, 약값이. 목소리는 얼어붙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몇몇이 그에게 다가오는가 싶었지만 이내 그가 병든 민주님을 알아보고는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쯧쯧, 저러다 다 죽게 생겼군. 재수없게 저 병 귀신이 올물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차려입은 듯한 상인 하나가 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귀신 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장사 길목을 막고 섰느냐. 그따위 병든 글씨를 누가 산단 말이냐. 그 거친 손길에 민준이 휘청거리며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기침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쿨럭, 쿨럭. 기침이 멎었을 때 그가 펼쳐들었던 새하얀 종이 위로 붉은 피가 점점이 튀어 있었습니다. 붉은 피는 새하얀 눈밭과 그리고 그의 창백한 얼굴과 무서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역병 환자를 본 듯 비명을 지르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저놈이 피를 토했다. 당장 쫓아내라.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놈이다. 누군가는 눈 뭉치를, 누군가는 얼어붙은 흙덩이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민주는 피 묻은 두루마리를 황망히 감싸 안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약을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그리고 사람들의 잔인한 눈빛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약방이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은 윤대감 댁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하면 외상으로라도 인삼한 뿌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지친 몸은 거기까지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윤대감, 높은 담벼락 아래 후미진 쪽문 앞에서 그는 결국 검붉은 피를 한 번 더 토해내고는 하얀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은 점차 아득해져 차가운 눈송이들이 그의 몸을 이불처럼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리아 씨는 그 시각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호된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지요. 화려하지만 차가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눈을 바라보며 문득 봄날의 그 복사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던 그 선비, 경멸 속에서도 연못처럼 고요했던 그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가슴속에 밝힌 가시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리의 눈에 담장 아래 쓰러진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 취한 행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술라를 돌던 대감대 카인둘이 그 형체를 발견하고는 창자루로 툭툭 찔러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얼어 죽은 거 아냐 거참. 재수 없게시리. 날 밝으면 치우라고 해라. 대감님 눈에 띄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냥 가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아리는 예법도 아버지의 노여움도 잊은 채 걸치고 있던 겉옷만 겨우 꿰어 입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씨, 어디 가십니까? 놀란 몸종이 뒤따랐지만 아리는 이미 눈밭을 헤치며 쪽문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이의 얼굴을 덮은 눈을 황급히 닦아낸 순간 아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봄날 복사꽃 아래서 만났던 바로 그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사람을 불러라 어서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아리는 겁에 질린 몸종에게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장 믿을 만한 늙은 하인과 몸종의 도움을 받아 민준을 뜰 한 구석,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장작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비록 먼지투성이었지만 적어도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던 비상금을 털어 몸종을 시켜 몰래 약재를 구해오게 하고 아버지의 약창고에서 귀한 탕약까지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작 창고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짚을 깔고 자신의 이불까지 가져다 덮어주었지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아리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미음을 민준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민준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눈앞의 고은아 씨가 누구인지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리는 그간의 사정을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준은 은혜에 감사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아리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작 창고 안에는 마른 장작, 냄새와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섞여 묘한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리는 바느질 거리를 가져와 그의 곁을 지켰. 민주는 조금 기운을 차린 날이면 자신이 읽었던 책 이야기, 글씨에 담긴 마음가짐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갇힌 자신의 외로움을, 민주는 가난과 병 속에 갇힌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아리에게 종이와 붓을 청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그가 붓을 잡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담은 시 한 수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씨에는 불꽃이 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글씨를 받아들고 얼음장 같던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해 겨울, 윤대감의 사랑채는 손님 맞으러 떠들썩했습니다. 나라에서 보낸 아주 높은 어른이 마을을 둘러보러 왔기 때문이지요. 그 높은 어른은 눈빛이 매서웠지만 참된 글과 그림을 알아보는 눈을 지녔다고 알려진 이였습니다. 윤대감은 그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힘을 보이고자 으리으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높은 어른의 낯빛은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윤대감이 자랑스레 늘어놓은 자신의 글씨와 그림 꾸러미들을 보면서도 그저 심드렁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넋이 빠져 있구려. 이 그림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구려. 차가운 말이 오가던 그 순간 방문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민준이 써준 눈 속에 소나무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아리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진 뒤였습니다. 높으신 어른, 송구하오나 제가 깊은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숨어 사는 분의 글씨 하나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의 낯이 싸늘하게 굳었지만 높은 어른은 흥미롭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그 높은 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마치 귀한 보배를 만지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붓끝이 살아있다. 이 꺾이지 않는 굳셈이라니. 이런 분놀림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거늘 그는 한참이나 넋을 잃고 글씨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나는 30년 넘게 수많은 글씨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글씨는 처음이오. 대감이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이 종이 한 장의 값어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오. 윤대감은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낯뜨거움과 성남 때문이었지요. 그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매서운 눈초리는 딸인 아리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아리는 아버님의 차가운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바람이 윙윙 울고 있었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 글씨는 어디서 난 것이냐. 윤 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허리는 꼿꼿이 편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작 창고에서 제가 구해준 그 선비의 것입니다. 윤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인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병든 거지놈에게 홀려 가문의 이름을 더럽혀 당장 내일 김참판 대가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 집안이 욕심은 많아도 적어도 피는 깨끗하니라. 아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죽을지언정 넋이 빈 껍데기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천하다 여기시는 그분은 제게 사람의 참된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아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새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괘씸한 것을 보았나. 윤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나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뒤뜰 창고로 가라. 거기에 숨어있는 병든 쥐새끼를 끌어내어 숨이 붙어있지 못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당장.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장작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쾅소리가 나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집단 몇 개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약 그릇만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나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시각 민주는 관아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온 그 높은 어른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 높은 어른은 글씨를 보자마자 이것이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굳센 글씨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읽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는 몰래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이 붓의 주인을 모셔오라 명했던 것입니다. 윤 대감이 아리를 꾸짖고 있을 때 높은 어른의 수하들이 민준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당신은 임금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몸이라 말하며 그를 안전한 관아로 모셨습니다. 높은 어른은 쇠약해진 민준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붓은 하늘을 담았소. 몸은 약 하나. 그 뜻은 태산과 가꾸려. 그 귀한 뜻을 병마에 꺾이게 둘 수는 없지.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병든거지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알아본 숨은 보배가 된 것입니다. 민주는 그 길로 높은 어른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용한 산속 절로 옮겨져 몸을 돌보고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름값과 힘이 감히 그 병든 거지놈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몰래 글을 써서 도성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실은 요사스러운 재주로 사람을 홀리는 자이며 마을을 둘러보러 온 그 높은 어른이 그 재주에 속아 나라시를 그르치고 있다는 거짓부렁이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리마저 그 요물에 홀려 아비를 배신했다는 말까지 지어 써넣었지요. 하지만 윤 대감이 꾀를 내는 것보다 그 높은 어른의 눈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는 민준의 글씨를 알아본 순간부터 윤 대감의 오만하고 속이 빈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몰래 사람을 시켜 윤 대감이 그동안 마을에서 해온 일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 높은 어른은 윤 대감이 보낸 거짓, 글이 도성에 닿기도 전에 윤 대감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먼저 밝혀냈습니다. 윤 대감이 그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낸 곡식과 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화려한 글씨 꾸러미를 사모으고 아리를 억지로 시집 보내려던 그 탐욕스러운 집안에 뒷돈을 바친 일까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불보다 더 빨리 번지는 법이지요. 이 모든 사실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하여 백성을 돌보라 보냈더니 백성의 피를 빨아 재배를 채운 짐승이로구나 라며 당장 윤대감의 벼슬을 거두어들이라 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윤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텅 비게 되었고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값비싼 그림과 글씨들은 모두 가짜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임이 드러나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던 춥고 냄새나는 헛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신세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남에게 주었던 모욕과 업신여김에 대한 무서운 죗값이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절에서 몸을 돌보게 된 민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맑은 바람과 깨끗한 물, 그리고 그 높은 어른이 보낸 어이가 정성껏 다려보낸 약 기운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갉아먹던 지독한 기침은 점차 잦아들었고 창백하던 낯빛에도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멸시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의 글씨는
예전의 굳셈에 더해 모든 것을 품어안는 듯한 너그럽고 따뜻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궁궐로 보내적. 임금님은 그 글씨를 보고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 크게 기뻐하며 나라의 오래된 귀한 책들을 다시 옮겨 적는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아리아 씨의 소식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비가 벌을 받으면서 아리를 올가매던 억지, 혼인도 저절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아리를 그 높은 어른이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그대의 고든 마음이 아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으나 그대 자신의 삶을 찾을 길은 열어줄 것이요 라며 아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아리는 그 길로 짐을 꾸려 민준이 머물고 있다는 산이 있는 마을로 망설임 없이 향했습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비단 옷과 무거운 가채를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하고 따뜻한 남쪽 마을, 작은 초가집 마당에 그 해봄에도 어김없이 복사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었습니다. 그 꽃그늘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가 아닌 온화한 눈빛의 훈장님이 된 민준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마루에서는 고운 무명옷을 입은 아리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다과를 내오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글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아리를 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편안했고 그의 붓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들지 않는 복사꽃처럼 꺾이지 않는 붓끝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참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닿았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가장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까마득히 먼 옛날 사람들이 명예와 예법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민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 바람이 꽤나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민준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흙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미는 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손길로 먹을 갈았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등잔불과 함께 묵향이 번져나갔지만 그 향기 속에는 퀴퀴한 흙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그는 몹시 비쩍 마른 몸으로 하얀 창호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붓을 들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지만 세상은 그의 글씨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슴앓이를 벤 후이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그 병을 하늘이 내린 벌이라거나 죽음의 그림자라 수군대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마른 기침은 그의 명치를 쥐어짜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침이 멎으면 그는 얼른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가 아무도 보지 못하게 감추곤 했지요. 그 붉은 자국을 어머니가 보게 될까봐 그것이 민준이 글씨를 파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웃집 아낙네가 배를 짜는 소리가 찰칵찰칵 경쾌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민준의 방을 더욱 무겁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팔리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미의 약값을 위해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 해봄
마을 뒷산절에서 복사꽃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의 큰 어른인 윤대감 댁에서도 이 잔치에 참석했지요. 윤대감의 외동딸인 아리아 씨는 답답한 예법과 사람들의 시선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무거운 치마를 끌며 아리는 한여를 따돌리고 잠시 홀로 절 뒤뜰에 오래된 복사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수백 년은 묵었을 그 나무는 마치 하얀 눈이 내린 듯 흐드러지게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꽃그늘 아래 한 사내가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아리는 가리개 너머로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수만 개의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꽃비 사이로 흙바닥에 새겨진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아리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흙먼지 위에 쓰인 글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안에는 굳건한 기계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깊은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가 그 신비로운 글씨에 넋을 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웬 놈이냐, 감히 아씨께서 쉬시는 곳을 더럽히다니. 윤대감 댁 하인들이 험악한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민준의 행색이 남루하고 얼굴이 병색으로 창백한 것을 보고는 다짜고짜 그를 발로 걷어차고 이 병든 거지야 썩 꺼지지 못할까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하인들의 발길질을 견디며 흙바닥에 나뒹구는 몇 안 되는 종이 두루마리를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약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리개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리와 민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리는 그 고요한 슬픔이 가슴에 밝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해 흐드러지던 복사꽃 아래서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민준을 쫓아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씨를 모시고 돌아갔지만 아리는 뒤에 남겨진 흙바닥의 글씨와 그 슬픈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맵고 혹독했습니다. 온 마을이 두꺼운 눈 이불을 뒤집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꽁꽁 언눈 꽃이 솜처럼 매달렸습니다. 바람 부는 소리는 마치 배고픈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지요. 민준의 초가집은 그 sak풍을 고스란히 막고 있었습니다. 쌀은 떨어진 지 오래고 어미의 기침 소리는 밤낮으로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적어도 귀한 인삼이라도 한 뿌리 다려 먹여야 마지막 기력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민주는 어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방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신의 글씨 두루마리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가진 전부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얇은 무명 옷으로는 살을 애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어 있었고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은 두꺼운 솜옷으로 중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겨우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글씨, 사시오, 약값이. 목소리는 얼어붙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몇몇이 그에게 다가오는가 싶었지만 이내 그가 병든 민주님을 알아보고는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쯧쯧, 저러다 다 죽게 생겼군. 재수없게 저 병 귀신이 올물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그때 비단옷을 차려입은 듯한 상인 하나가 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귀신 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장사 길목을 막고 섰느냐. 그따위 병든 글씨를 누가 산단 말이냐. 그 거친 손길에 민준이 휘청거리며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기침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렸습니다. 굴럭, 굴럭. 기침이 멎었을 때 그가 펼쳐들었던 새하얀 종이 위로 붉은 피가 점점이 튀어 있었습니다. 붉은 피는 새하얀 눈밭과 그리고 그의 창백한 얼굴과 무서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마치 역병 환자를 본 듯 비명을 지르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저놈이 피를 토했다. 당장 쫓아내라.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 놈이다. 누군가는 눈 뭉치를, 누군가는 얼어붙은 흙덩이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민주는 피 묻은 두루마리를 황망히 감싸 안고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미의 얼굴이 약을 구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그리고 사람들의 잔인한 눈빛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약방이라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약방은 윤대감 댁 근처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하면 외상으로라도 인삼한 뿌리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지친 몸은 거기까지 버텨주지 못했습니다. 윤대감 댁 높은 담벼락 아래 후미진 쪽문 앞에서 그는 결국 검붉은 피를 한 번 더 토해내고는 하얀 눈밭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은 점차 아득해져 차가운 눈송이들이 그의 몸을 이불처럼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리아 씨는 그 시각 자신의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호된 꾸지람을 듣고 반성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지요. 화려하지만 차가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눈을 바라보며 문득 봄날의 그 복사꽃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글씨를 쓰던 그 선비, 경멸 속에서도 연못처럼 고요했던 그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은 가슴속에 밝힌 가시처럼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리의 눈에 담장 아래 쓰러진 검은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술 취한 행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술라를 돌던 대감댁 하인들이 그 형체를 발견하고는 창자루로 툭툭 찔러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얼어 죽은 거 아냐 거참. 재수 없게시리. 날 밝으면 치우라고 해라. 대감님 눈에 띄기 전에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그냥 가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아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렸습니다. 저렇게 죽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아리는 예법도 아버지의 노여움도 잊은 채 걸치고 있던 겉옷만 겨우 꿰어 입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씨, 어디 가십니까? 놀란 몸종이 뒤따랐지만 아리는 이미 눈밭을 헤치며 쪽문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이의 얼굴을 덮은 눈을 황급히 닦아낸 순간 아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봄날 복사꽃 아래서 만났던 바로 그 선비,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약했습니다. 사람을 불러라 어서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아리는 겁에 질린 몸종에게 단호하게 명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가장 믿을 만한 늙은 하인과 몸종의 도움을 받아 민준을 뜰 한 구석,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낡은 장작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곳은 비록 먼지투성이었지만 적어도 눈보라를 피할 수는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리는 자신의 목숨처럼 아끼던 비상금을 털어 몸종을 시켜 몰래 약재를 구해오게 하고 아버지의 약창고에서 귀한 탕약까지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밤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작 창고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짚을 깔고 자신의 이불까지 가져다 덮어주었지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아리는 조심스럽게 뜨거운 미음을 민준의 입술에 흘려 넣었습니다. 며칠 만에
민준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눈앞에 고은아 씨가 누구인지 한참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리는 그간의 사정을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주는 은혜에 감사할 기력조차 없었지만 아리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장작 창고 안에는 마른 장작, 냄새와 쌉싸름한 약재 냄새가 섞여 묘한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리는 바느질 거리를 가져와 그의 곁을 지켰. 민주는 조금 기운을 차린 날이면 자신이 읽었던 책 이야기, 글씨에 담긴 마음가짐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는 화려한 비단옷 속에 갇힌 자신의 외로움을, 민주는 가난과 병 속에 갇힌 자신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아리에게 종이와 붓을 청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렸지만 그가 붓을 잡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푸른 소나무의 기상을 담은 시 한 수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글씨에는 불꽃이 이는 듯한 힘이 있었습니다. 아리는 그 글씨를 받아들고 얼음장 같던 자신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해 겨울, 윤대감의 사랑채는 손님 맞으러 떠들썩했습니다. 나라에서 보낸 아주 높은 어른이 마을을 둘러보러 왔기 때문이지요. 그 높은 어른은 눈빛이 매서웠지만 참된 글과 그림을 알아보는 눈을 지녔다고 알려진 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그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힘을 보이고자 으리으리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름진 음식 냄새가 마당을 가득 메우고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높은 어른의 낯빛은 풀릴 줄을 몰랐습니다. 윤대감이 자랑스레 늘어놓은 자신의 글씨와 그림 꾸러미들을 보면서도 그저 심드렁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넋이 빠져 있구려. 이 그림들은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구려. 차가운 말이 오가던 그 순간 방문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민준이 써준 눈 속에 소나무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아리의 손은 가늘게 떨렸지만 그 마음은 이미 굳게 정해진 뒤였습니다. 높으신 어른, 송구하오나 제가 깊은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숨어 사는 분의 글씨 하나를 가지고 있사옵니다. 윤대감의 낯이 싸늘하게 굳었지만 높은 어른은 흥미롭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렸습니다. 그 높은 어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마치 귀한 보배를 만지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붓끝이 살아있다. 이 꺾이지 않는 굳셈이라니. 이런 분놀림은 이미 사라진 줄 알았거늘 그는 한참이나 넋을 잃고 글씨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돌려 윤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 나는 30년 넘게 수많은 글씨를 보아왔지만 이토록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글씨는 처음이오. 대감이 가진 모든 것을 합쳐도 이 종이 한 장의 값어치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오. 윤대감은 그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낯뜨거움과 성남 때문이었지요. 그는 잔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매서운 눈초리는 딸인 아리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아리는 아버님의 차가운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바람이 윙윙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데로 말하거라. 그 글씨는 어디서 난 것이냐. 윤 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허리는 꼿꼿이 편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장작 창고에서 제가 구해준 그 선비의 것입니다. 윤대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2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병든 거지놈에게 홀려 가문의 이름을 더럽혀 당장 내일 김참판 대가들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그 집안이 욕심은 많아도 적어도 피는 깨끗하니라. 아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죽을지언정 넋이 빈 껍데기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천하다 여기시는 그분은 제게 사람의 참된 값어치가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아리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새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괘씸한 것을 보았나. 윤대감은 길길이 날뛰며 나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뒤뜰 창고로 가라. 거기에 숨어있는 병든 쥐새끼를 끌어내어 숨이 붙어있지 못할 때까지 곤장을 쳐라. 당장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장작 창고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쾅소리가 나게 문을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집단 몇 개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약 그릇만이 나뒹굴고 있었지요. 나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 시각 민주는 관아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온 그 높은 어른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지요. 그 높은 어른은 글씨를 보자마자 이것이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굳센 글씨 속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읽어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는 몰래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이 붓의 주인을 모셔오라 명했던 것입니다. 윤 대감이 아리를 꾸짖고 있을 때 높은 어른의 수하들이 민준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민준에게 당신은 임금님의 부름을 받은 귀한 몸이라 말하며 그를 안전한 관아로 모셨습니다. 높은 어른은 쇠약해진 민준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붓은 하늘을 담았소. 몸은 약하나 그 뜻은 태산과 가꾸려 그 귀한 뜻을 병마에 꺾이게 둘 수는 없지.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병든 거지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알아본 숨은 보배가 된 것입니다. 민주는 그 길로 높은 어른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용한 산속 절로 옮겨져 몸을 돌보고 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윤대감은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름값과 힘이 감히 그 병든 거지놈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그는 이가 갈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몰래 글을 써서 도성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실은 요사스러운 재주로 사람을 홀리는 자이며 마을을 둘러보러 온 그 높은 어른이 그 재주에 속아 나라시를 그르치고 있다는 거짓부렁이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리마저 그 요물에 홀려 아비를 배신했다는 말까지 지어 써넣었지요. 하지만 윤 대감이 꾀를 내는 것보다 그 높은 어른의 눈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그는 민준의 글씨를 알아본 순간부터 윤 대감의 오만하고 속이 빈 태도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몰래 사람을 시켜 윤 대감이 그동안 마을에서 해온 일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었지요. 그 높은 어른은 윤 대감이 보낸 거짓, 글이 도성에 닿기도 전에 윤 대감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먼저 밝혀냈습니다. 윤 대감이 그동안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라에서 보낸 곡식과 돈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화려한 글씨 꾸러미를 사모으고 아리를 억지로 시집 보내려던 그 탐욕스러운 집안에 뒷돈을 바친 일까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실은 불보다 더 빨리 번지는 법이지요. 이 모든 사실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고스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노하여 백성을 돌보라 보냈더니 백성의 피를 빨아 재배를 채운 짐승이로구나 라며 당장 윤대감의 벼슬을
거두어들이라 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윤대감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텅 비게 되었고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값비싼 그림과 글씨들은 모두 가짜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임이 드러나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무시하던 춥고 냄새나는 헛간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로운 신세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남에게 주었던 모욕과 업신여김에 대한 무서운 죗값이었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절에서 몸을 돌보게 된 민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맑은 바람과 깨끗한 물, 그리고 그 높은 어른이 보낸 어이가 정성껏 다려보낸 약 기운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갉아먹던 지독한 기침은 점차 잦아들었고 창백하던 낯빛에도 따뜻한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음이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추위와 멸시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오롯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의 글씨는 예전의 굳셈에 더해 모든 것을 품어안는 듯한 너그럽고 따뜻한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궁궐로 보내졌고 임금님은 그 글씨를 보고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 크게 기뻐하며 나라의 오래된 귀한 책들을 다시 옮겨 적는 귀한 일을 맡겼습니다. 아리아 씨의 소식은 어찌 되었을까요? 아비가 벌을 받으면서 아리를 올가매던 억지, 혼인도 저절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아리를 그 높은 어른이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는 아리에게 그대의 고든 마음이 아비의 죄를 씻을 수는 없으나 그대 자신의 삶을 찾을 길은 열어줄 것이요 라며 아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아리는 그 길로 짐을 꾸려 민준이 머물고 있다는 산이 있는 마을로 망설임 없이 향했습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비단 옷과 무거운 가채를 모두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몇 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조용하고 따뜻한 남쪽 마을, 작은 초가집 마당에 그 해봄에도 어김없이 복사꽃이 눈처럼 하얗게 피었습니다. 그 꽃그늘 아래 이제는 더 이상 병약한 선비가 아닌 온화한 눈빛의 훈장님이 된 민준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글 읽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지요. 마루에서는 고운 무명옷을 입은 아리가 이제는 그의 아내가 되어 아이들을 위해 다과를 내오며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글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아리를 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편안했고 그의 붓을 쥔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혹독했던 겨울을 함께 견뎌내고 마침내 가장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들지 않는 복사꽃처럼 꺾이지 않는 붓끝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참된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닿았답니다.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그들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가장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밤 편안한 잠 이루시기를